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이충환입니다. 오늘 OBS 초대석은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이하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하경 의원은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하경 의원과 함께 지금의 정치 현안과 시민이 주역이 되는 정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의 길을 걸어온 이하경 의원. 국민의 삶이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계에 입문.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군포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 그리고 교육과 보건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선 전국을 앞두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중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이하경 의원. 그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그리고 산적한 정치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바쁘게 보내시죠? 예. 지난 4.11 총선을 통해서 시민운동에서 정치로 이제 활동 영역을 바꿨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아직도 OMC 하던 때하고 거의 느낌이 예.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왜 정치를 선택하셨나요? 답답해서요. 답답해요. 예. 예. 세상은 문제가 많고 또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높은데 예. 정치가 보면 거북이 같잖아요. 예. 아주 느리게 예. 뭐 큰 문제가 터졌는데 해결은 안 되고 예. 해준다고 하고도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느릴까? 왜 답답하게 예. 벽일까? 예. 이걸 좀 뚫어보자. 예. 좀 빨리빨리 우리 국민의 성질이 빠르잖아요. 예. 빨리빨리 좀 정치가 해결 능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요체는 아마 소통의 부재인 것 같다. 그래서 빨리빨리 시민에게 듣고 이걸 정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하자. 예. 이런 답답함을 풀고자 이제 늘 기대했는데 예. 기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좀 직접 또 한번 해보자. 뭐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가 군포시지 않습니까? 네. 왜 군포 시민들이 네. 이 의원님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뭐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저보다는 이 세상이 좀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바람이 예. 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보셔서 알지만 국민들 요구는 뒷전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4대 강로가 하라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전혀 행정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22조라는 거대한 예산을 단 2년 만에 4대 강에다 포크레인 파낸 모래판에다 써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안 되겠다. 민생이 얼마나 또 심각하게 위태로워졌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신경 안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가 그걸 첫 번째 심판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성 정치에 대한 그 실망을 그 이하경이 개인보다는 이하경이 살아왔던 그 시민운동의 예. 공공의 가치로 살아온 삶의 기대 이게 아마 한번 믿어보자 하는 수준으로 지지해 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개인에 관한 것 앞으로 또 정치 행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네.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입니다. 네. 대선인데 소위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의 민주통합당에서는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면면들이 이제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도 지금 네. 문재인 네,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현역 의원이 보면은 지금 한 28명 정도 예, 되는 예. 것 같아요. 네. 현재 당내에서는 아마 가장 현역 의원들 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뭐 국민들 생각하고 엇비슷할 것 같은데요. 주로 초기에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조선 의원들의 바람은 기성 정치와는 다른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예. 국민들도 예, 마찬가지고. 근데 뭐 우리 민주당 후보들 다 저는 오랜 정치 경험과 그 비전이 거의 다 엇비슷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문재인 후보를 택한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참신할 거다. 기성 정치에 오래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 정치와는 다른 소통의 능력, 또 신뢰, 또 강직함, 또 공공성, 뭐 부패하지 않을 것 같다. 좀 힘센 사람들이 겁주어도 단단히 버티고 설 것 같다. 그리고 솔직하다. 뭐 이런 것들이 기성 정치인에서 볼 수 없었던 측면을 좀 더 높게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후보 캠프에 계시는 의원들도 네. 저희가 또 초대를 해서 예. 또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담쟁이 캠프라고 예, 예. 해야 하나요? 그 담쟁이 캠프에서 이 의원께서도 지금 직능 예, 예. 본부장을 맡고 예, 계시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 직능본부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 그 직업들의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많은데 예. 그 조직들과 문재인 후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주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각 부문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또 새로운 비전을 정책과 잘 연관시킬 수 있도록 듣고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지지를 요구하고 예.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혹시 그 담쟁이 캠프라고 명명됐는데 예, 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도종환 시인이 우리 캠프의 대변인이신데 그분의 제일 유명한 시가 담쟁이입니다. 예, 예. 담쟁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벽. 그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절벽이지만 담쟁이는 작은 새순을 해서 조금씩 서로 어깨와 어깨, 손에 손을 맞잡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있죠. 예. 그래서 거대한 벽도 우리 국민들이 담쟁이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가면 넘어설 수 있다. 희망을 갖자. 용기를 내자.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21세기로 간다. 뭐 이런 큰 비전을 갖는 것이고 또 국민과 함께 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 멋진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럼 캠프에는 이 의원님 말고 또 예. 도종환 의원 말고 또 어떤 분들이 합류해 있나요? 뭐 흔히들 뭐 친노 캠프라고 언론에서는 쉽게 명명해 버리던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주로 이제 우윤근 의원 호남에서 또 충북에서 노영민 의원 또 대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 등 기성 오랫동안 정치해 오신 분들이 예. 주로 상층부에 계시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밑에 다양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경선 지금 가도가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선두로 달리고는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조직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 조직력에 네. 좀 문제가 있다. 네. 그쪽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께서는 예, 어떻게?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 조직 없이 어떻게 그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느냐. 제일 약하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전국 정치를 해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바로 청와대로 가셨고 그렇죠. 국정을 예, 담당해서 국정 수행을 하느라고 4년 열심히 사셨고 또 야인으로 돌아가셨다가 바로 또 이렇게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조직력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긴 예. 하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형 조직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본인에게 지지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미래를 향한 메시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또 느낌, 감수성, 이게 중요한 거지. 전국의 20세기형으로 사람을 촘촘히 하나하나 만나가 조직으로 짜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 강점이 있어서 예. 그걸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직력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가요? 선거인단 모집이 사실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인단이
처음에 예상보다 많이 지금 적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그건 예. 이따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선거인단 일정 정도의 다수가 되면 그들이 전부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좀 나와달라고 하지만 그 수가 늘어날수록 다수의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생겨서 결국 국민의 지지에 지도에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국에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면 결국은 조직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들의 공감 능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렇게 다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직접 문재인 후보가 명동에 나가서 이렇게 네. 춤까지 추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캠프에서는 어느 후보나 그런 노력을 하죠. 저는 네.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후보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조직으로 하나하나 표는 안 되겠지만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또 길거리에 세대를 넘어서 만나고 함께 춤을 추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가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자세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이슈 속에서 이제 자주 이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다는 이제 독도 폭파 발언이 네. 있었죠. 예, 근데 예. 그 두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친일적인 태도다 이렇게 예.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 측은 그는 일본 측의 발언이었다 또 이렇게 네. 일축하고 있는데 팩트가 뭔가요? 뭐 언론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판정승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죠. 최종적으로 미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을 때 러스크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미사역으로 미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미 문 후보가 판정승했다고 나와 있듯이 그걸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로 지금 뛰고 네.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네.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강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크게 한 두세 가지 될 텐데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 항상 토론을 함께 했고 같이 사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때로는 토론해서 의견이 달랐을 때 격론을 벌이기도 하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지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가 소위 그 당시 한나라당과 대연정 발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급전직하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지도 떨어졌죠. 예. 그때 문재인 후보 후일담을 들어보면 본인이 이걸 극구 반대를 했대요. 그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논쟁하고 하여튼 기다리십시오. 해서 최종적으로 막으려고 가는데 이미 그 성질 급한 분이 기자회견에 나오시더래요. 자기 가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못 막았다 예. 하는데 그만큼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어서 국정을 4년 동안 정말 통치자 입장에서 같이 생각했던 게 가장 그분의 강점이라고 하나 봐지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강직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정을 하다 보면 예. 또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힘센 쪽에 항상 눈치를 보고 기울어지게 마련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힘이 센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자인 국민들 입장에 서서 지켜주는 통치권자냐. 저는 이게 통치권자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의 전문가, 저런 입장의 전문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과연 이렇게 통치자로서 보고 있다가 뒤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약자 편을 들 거냐 아니면 소수지만 강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층의 입장을 들 거냐 할 때 두렵지만은 국민의 편에서 함께 가려고 하는 담대함, 강직함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기도 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과거에 그렇게 힘에 굴복한 일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라고 보고 전문성은 적절한 인재를 통해서 보강하는 거다. 예. 국정을 혼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분이 늘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통치자가 어느 편에 서서 국정을 바라보고 지켜줄 거냐. 한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선 과정 보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다. 네.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좀 약해 보인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말했잖아요. 예, 표현은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시죠. 집안에서 날마다 자기 아내 막 큰 소리 치고 술 먹으면 한 번씩 손찌검하고 하는 남편이 카리스마가 있는지 늘 잘해주면서 들어주고 하면서 중요할 때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예. 한 사람이 소통과 이 흡수 또는 국민에게 수용 능력이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소에 얼마나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러나 결단할 때는 약자들 다수의 국민 편에서 단호하게 결정 내릴 줄 아는 강직함 이게 있으면 되는 거지 막 옛날 그 장군들처럼 목에 힘주고 폼주고 목소리 근엄하고 예. 지시하고 이건 20세기형도 아니고 19세기형 소위 칼차고 무용담하던 시절에 예. 저는 지도자형이고 21세기는 정말로 부드럽게 소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게 21세기형 전 새로운 리더라고 보기 때문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국민들에게 아마 선두를 달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민주통합당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제 네.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컷오프, 이제 네.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 명의 후보가 또 지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먼저 탈락한 세 분 후보 중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하면서 지지 성명을 누구를 후보를 내지만 자기들 지지자들의 판단도 다를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A라는 후보를 내가 지지했지만 예. 그 다음 후보를 선정할 그렇죠. 때 예. 그분이 나는 이 사람 좋아한다, 지지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내가 당신을 지지했지 그 사람들까지 당신의 선택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죠. 하는 것이 저는 예.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변수로 작용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 경선에 항상 한 축에 네. 지금 바깥에 있는 안철수 교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단일화를 예상하는 이제 여론이 이제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해찬 대표도 뭐 오는 10월 중에는 안철수 교수하고 뭐 단일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또 굳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당 내에서는 어떻게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건가요? 뭐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큰 잣대라고 네, 봅니다.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저로서는 민주당은 우리 후보를 제일 후보로 만드는 것이 최대의 우리의 목표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민주당은 그걸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거대한 5, 60년 소위 수권 능력을 키워온 민주당이라는 이 전통과 경험 또 전국에 있는 인적 시스템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국민과 함께 선택하는 거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변수를 놓고 우리 당의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당은 우리 당을 위해서 최선을 목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호소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선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민주통합당 경선을 통해서 나오는 후보와 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의 지지도와 바람의 문제죠. 예. 예를 들면 우리 당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국민들이 외면하면 국민들의 심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예. 한다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은 자기 판단이 있을 거예요. 아, A라는 후보 참 좋은데 예. 경험과 또 조직력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마지막 순간에 저는 또 하실 거거든요. 예. 그러나 뭐 약간 비슷한 이미지인데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 경험 능력과 조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에서 판단의 기회가 한 번 더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의 일이다. 국민들에게 그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걱정인데 당은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이제 내세웠는데 안철수 교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대와의 단일화 시도.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당에는 심대한 어떤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항상 최선이 아닐 때 그 다음 나은 차선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87년도에 소위 우리 민주진영이 그 분열해서 네. 한 20년, 30년, 아니 지금까지도 역사가 저는 왜곡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철저하게 제대로 시민혁명을 수행했더라면 아마 빨리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을 더 겪지 않고도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저와 아마 민주당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볼 겁니다.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죠? 자, 뭐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박근혜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생년월일이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시대를 똑같이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박근혜 씨가 어떤 분인지. 그 이하경 하면 인터넷 쳐보면 아마 1시간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박근혜 씨는 인터넷을 쳐봐도 역시 오리무중이에요. 그건 뭐냐면 국민에게 본인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건 지도자로서 심판받아야 될 때 충분치 못하다. 미래를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 씨가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지금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줄푸세 해가지고 대표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인간이 몇십 년을 살아와서 자기 사고가 만들어지고 이 행태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전문가 하나 들여다가 공부했다고 과외받았다고 하루 인간이 바뀝니까? 그리고 최근에 5.16 발언 뭐 이런 발언을 보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분신을 그대로 보는 듯해요. 어쩌면 저렇게 자기 주장만 할까? 정말 그 많이 듣고 침착하다고 많이 이미지가 돼 있는데 김문수 씨 공격에 대해서 그것 하나 못 참아내고 모든 것을 상대방은 내가 하면 뭐 연애고 상대방은 불륜이라고 하던 속담처럼 김문수 씨 공격은 철저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타당의 후보들에 대한 이런 검증에는 뭐 오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비밀주의 또는 약간의 신화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문제다.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김종인 씨 이야기 과거에 그 내 공약하고 했는데 내 공약이 잘못됐더라.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복지하겠다. 네. 그러려면 재벌들에게 과감하게 재벌들에게 좀 그 요구를 해서 재벌들의 규제도 하겠다. 내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과거에 50 정권, 그 이전 공화당 정권 된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들을 일체 기용 안 하겠다. 뭐 그런 분들 이야기 안 듣겠다. 네. 이런 뭔가 좀 시원시원한 미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이 터져서 이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 책임론을 이제 또 강하게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이정희 대표 그 소위 진보당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네. 받으러 갔다 왔어요. 출석했었죠. 그 소위 통합진보당 사건이 지금 올 전국을 강타를 했잖아요. 네. 그 당에서 비례대표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불공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3%, 5% 정당을 가지고 겨우 1년 거의 올 전반기를 전부 강타하고 언론이 도배를 했는데 이 수권 정당 여당에서 공천에서 불공정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돈으로 매관매직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불을 보듯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처리합니까? 저는 이건 통합진보당의 문제보다 훨씬 더 100배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내부의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배달 사고 정도 또는 두 현씨 사이의 문제로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면 누가 그 정당을 믿겠습니까? 네. 저는 박 대표가 철저하게 이건 내 죄입니다. 철저하게 그 검찰에서 수사받고 나도 조사받겠습니다. 검찰에 사진 출두해야죠. 왜 야당의 박지원 대표랄지 이정희 대표는 불러내고 여당 대표는 못 불러내는 겁니까? 왜 안 가는 겁니까? 형평성에 네. 안 맞다 이거죠. 자, 이제 새누리당의 문제점 그 정도 보고요. 이번에는 그 민주통합당 네.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당원 명부가 네. 외부에 유출돼서 네. 또 당이 또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원 명부가 아니고요. 예, 정정해야 되는데 대의원 전국 대의원 명부입니다. 전국 예, 대의원 대의원 명부입니다. 명부. 예. 그건 당원 명부하고 다른가요? 아니죠. 2만 몇천 명 명단인데요. 음. 그건 공개적으로 예. 경선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한 명부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민도 예, 한 예. 표, 대의원도 한 표지만 그러나 대의원들은 우리 정당의 주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각 후보 진영에서 자기 소개는 해야 되잖아요. 나 손학규 후보입니다. 예, 예, 예. 나 김두관 후보입니다. 나 문 후보입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저를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준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마치 새누리당은 불법으로 돈을 받고 그 거대한 정당 명부를 유출해낸 겁니다. 빼낸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한 겁니다. 이건 범죄지요. 그래서 첫 번째 명부 자체가 당원 명부가 아니고 대의원 명부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예. 준 캠프에 준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더 문제인 것은 한 달 전에 7월 초에 경찰이 이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 예. 근데 민주당 경선이 8월 8일 시작되는데 예. 하필이면 8월 7일 이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거 민주당에 1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있으면 피해자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당사자. 예, 예. 일반 범죄 수사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해당 당사자 민주당 지도부에는 이런 방구 확인 절차도 없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언론에 공개해버린 의도가 뭔지
우리나라 경찰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음.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권력들이 전부 왜 이렇게만 가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종걸 의원 네. 당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희 초대석에도 이제 네.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번에 막말 소위 막말 네, 네. 파문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좀 심했죠, 표현이. 그리고 저도 트윗을 합니다만 예. 오타가 많아요. 예, 오타일 수도 있어요. 하나 예, 잘못은 잘못인 거죠. 예. 국민은 결론만 보는 예. 것이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빨리 잘못을 정리하고 했으면 좀 국민들이 이렇게 그 좀 이쁘게 봐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다만 이것을 새누리당은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예. 정말 국민들 앞에 떳떳한 거냐. 지금 자기 발에 큰 집이 불났는데 상대방 집에서 지금 성냥불 하나가 지금 켜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집 불난 거 지금 가르려고 예. 공격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예. 참 새누리당 국민들 앞에 보기에 좀 나 같으면 창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좀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걸 처음에 이제 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긍이 안 가거든요. 뭐 있는 그대로 했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로 해서 이종걸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어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들 시각은 뭐 어떤 시각이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런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정도면 박근혜 대표 사퇴해야죠. 폭탄이 터졌는데, 거기는 핵폭탄이 터졌는데 네. 왜 사퇴를 안 합니까? 근데 마치 자기 집에 불 끌려고 나무 집에 지금 성냥불 켜진 것 가지고 그 껌껌이 그렇게 공격하면 공당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겠죠. 그 이 의원님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이 좀 불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상대당으로 이렇게 공격에 이렇게 화살을 착 돌리는데 아주 잘하시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약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너무 억울해요. 예. 야, 박지원 대표 뭐 본인은 돈 받은 바가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예, 예. 변명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예. 그런데 굳이 체포 명령을 예. 내려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아주 뭐 상당한 기간을 죽이잖아요. 예, 야당 대표를. 예.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음,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에서 약자가 힘든 건지. 약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버팅기고 살아온 삶의 경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양평의 그 두물머리 농부들하고 이렇게 뭐 집회를 같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집회였나요? 그 두물머리라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마주치는 그렇죠. 지역에 그 양술. 그 퇴적토가 쌓인 넓은 땅이죠. 예. 아주 천혜의 아름다운 곳이고 다산 선생이 그쪽에서 나중에 그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 아주 좋은 퇴적토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팔당 때문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중에 유기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농사를 많이 졌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이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걸 전부 시멘트로 바르고 길을 내고 자전거 도로 내고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반발했죠. 그리고 소위 김문수 지사가 거기에 유기농 세계대회를 유치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전부 철거시키고 쫓아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니다, 이건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단지를 얼마나 좋으냐. 4대강의 상징으로도. 예.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을 주장하는데요. 예.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토해양부 끝까지 여기에다가 자기들 사업을 마무리해 가겠다고 소위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통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기농 하는 분들, 또 종교인들, 신부님들, 또 시민사회 전체가 아니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네. 정말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 굳이 거기에 꼭 시멘트를 바르고 헛돈을 쓰려고 하는지 우리 속담에 밥 비려다가 죽 써먹는단 말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냐면 우리 속담에 죽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예. 그래도 밥을 한 솥 먹어야 한 줌 먹어야 이게 저녁에 잠이 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귀한 밥을 얻어다가 이걸 죽 써서 먹는 거예요. 그 귀한 국고를 가만 놔두면 농민들이 거기서 좋은 유기농 생산하고 생태적으로 지키고 그걸 농민들이 수확해서 팔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 전부 밀어버리고 잔디밭 만들면요 해마다 관리비 들어가고 그 수해 나면 또 복구해야 되고 그게 밥 빌어다가 죽 빌어 먹는 거죠. 이 정부는 왜 국민 돈을 그렇게 헛군데다 쓰는지 가서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특히 국토해양위가 특히 민주당 쪽 그 국회의원들께서 네. 거기에서 이 4대강 진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를 예. 내렸다면서요? 그 4대강 전체 사업을 진상조사하면서 동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65세 이상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이 건강검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제 지적을 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냐면은 이 소위 수급권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 의료보험의 수급권자들이 급여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은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만 예. 그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인들이 그걸 잘 모르시죠. 그렇게 받게 돼 있는 줄을. 그러니까 65세 일반인하고 다른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 정부로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지원받는 받는. 분들 의료급여를. 예.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보호 생활이 대상자들. 어렵거나 뭐 예,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하게 예산 배정해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만 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부로부터 약자로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받는 대상인데 이것도 큰 그 예산을 차지하지 않을 텐데 아예 의무 배당제로 해서 당연히 다른 국민들처럼 이렇게 2년마다 매해 건강진을 받게 해달라 네. 이런 요구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예.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체크를 추진하셔야 될 것 할 같습니다. 겁니다. 예. 또 이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그 취소하라고 건강보험공단 측에다가 요구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일단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본인들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그 법무법인의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첫째 용산 참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입장이죠. 하나는 일단 건강보험, 사회공공부조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런 정신이 건강보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용산 참사는 정부와 민간이 보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사회적인 재해입니다. 자, 그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국가가 소위 재개발 정책을 잘못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소위 재개발업자 위주의 개발 사업을 70년대 이후로 계속 해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용역회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나고 죽고 했습니다.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재산권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랬으면 국가가 미리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 공권력이 그 경찰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자,
희생자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쳤고 그게 이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걸 국가가 너네 잘못이니까 다시 회수해 가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과거에 모두 다 그렇게 구상권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재해나 국가적인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또는 국가가 배상해야 될 국민들에게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보험 치료를 하고 국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예. 제가 아는 한 국가에게 건강보험이 그런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약자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더더구나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건 국민들은 그들의 희생자라고 전부 느끼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강보험이 사회적 약자, 국민의 일부 약자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저는 이걸 바라보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고 계시는 일 보면은 뭐 전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민주당 그 쌍용 자동차 대책 특위에서 또 간사를 맡으셨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쌍용 자동차가 그 자기들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선 무급휴직자라고 거의 한 1,500명 이상을 2년째 무급휴직을 시키고 있어요. 4대 보험만 넣어주고 아무것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월급도. 그냥 무작정 세월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어디 취업도 할 수 없고 생계는 이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죠.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죠. 있죠. 최소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책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직원입니다. 근데 무한정 월급 안 주고 어떻게 2년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정리해고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자산 상태다 해서 정리해고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의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소위 그런 그 자산 상태가 잘못 조사됐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진상조사해서 그 당시 회계에 대한 정말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현재의 쌍용차가 그걸 범죄에 대해서 당연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다시 해고자들의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쌍용자동차가 소위 중국계 자본에서 인도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책임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쌍용자동차를 운영하면 안 되죠. 누가 했건 쌍용자동차는 자동차의 법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조정력을 발휘하고 자본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방치하고 방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일부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걸 수년째 방기하고만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쌍용차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와 닿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리적인 이런 차원에서 과연 잘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누리당은 해외 자본의 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정부보다 새누리당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새누리당이 참 박근혜 대표가 저희 국민을 위한 정치하겠다고 하고 박근혜 후보가요? 박근혜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일어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성의를 안 보이면서 어떻게 대자본의 문제인 경제민주를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 진실이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포가 이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수도권 제1의 그 혁신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과거에
외워서 공부하는 게 우리의 전통 방식이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소위 세계 학력 경시대에 가면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핀란드가 1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핀란드 뭐 자료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핀란드 1등하고 우리 1등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보통 아이들이 이 다양하게 공부하다가 오는 수준이고요. 예. 우리는 최고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보는 시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똑같죠. 음. 예를 들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오는 팀하고 음. 우리는 아주 알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간 팀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소위 상위권 중심의 학습만 시켜가지고는 학습 도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포에 예를 들면 혁신학교가 지금 이미 3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아직 없는데 예. 공립 그 자율형 학교를 부곡고등학교라고 새로 지금 신설학교가 생기는데 그것부터 좀 신청을 좀 요구했고 뭐 지금 소위 그 자립형 그 공립학교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선정되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교육단체 학부모들과 함께 그 군포시 전체 교육이 창의성 교육, 소위 다양성 교육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뭐 큰 힘은 없겠지만 옆에서 함께 서포트하려고 하는 거죠. 군포시도 그 구시가지 문제가 예. 심각한가요? 구시가지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예. 소위 아파트 중심의 신시가지보다 과거의 주택형 도시인 그렇죠. 구시가지가 예. 인프라 문제에서도 열악합니다. 기존 도시를 그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도로 문제, 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또 낡은 주택들을 어떻게 재활성화하느냐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게 국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 참 쉬운 일은 아니어서 군포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는 열심히 그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주차 시설을 확보하고 공공 녹지를 확보하고 또 이제 뉴타운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9월 달이면 그 과거의 뉴타운 정책이 풀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하는 정책을 만들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시도 쓰시죠? 예. 시민운동가시고 예. 뭐 당연히 또 뭐 민주운동가도 예. 라는 타이틀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되셨고 이제 정치인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지만 이 의원님한테 가장 맞는 분야 품은 뭐 활동 영역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마 시민운동을 안 했으면 제 성향에 그 교사를 했으면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읽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쉽게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려운 말 안 쓰고 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달할까. 이게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예. 그 어려워하는 하기 싫어하는 국사니 뭐니 연대기 외우게 하지 않고 또 왕 이름들 외우게 하지 않고 어떻게 쏙쏙 들어가게 가르칠까. 국어 가르쳤으면 참 잘 가르쳤겠다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었죠. 근데 있었습니까? 뭐 제가 교직 과정 지금 이수자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불러주면 갈 수 있는데요. 예, 예. 그 교생 실습하면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미 감옥 갔다 왔을 때고 세상이 얼마나 험하다는 거, 또 얼마나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은가를 이미 알아버린 때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이제 가신 거죠. 그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예. 70년대에 갔으니까 그때 팬티도 못 입고 있더라고요. 그 푸른 수의만 입고 젊은 애들이 네. 그 이만한 맹물 된장국 마시고 허기를 달래고 있고 자 그래서 문학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 되나 내가 좀 활동력은 좀 떨어지고 내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일에 봉사하는 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닌가 해서 뭐 버렸죠. 그런 길들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들려주시죠. 뭐 저부터 시작해서 국민 여러분 다 우리 개인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고 또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뿐이 아니고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니 정치니 이런 거 들으면 우선 머리부터 아프고 보기 싫고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지만 참 이런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것이 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자기가 예금했던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곧 그 일이 더 커져서 은행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 예금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주변에서 취업을 못하면 내 아이도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앞이 중요하지만 또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또 함께 고민해 주셔야 이웃도 좋고 내 아이들의 미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정치의 문제, 소위 선거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관심 가지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 때 좀 더 나은 후보에게 선택을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스스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나가면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도 힘들지만 주변의 삶, 또 우리 국민의 삶, 또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상이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사시지만 힘듦을 서로 나눠주십시다. 이제 저도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정치를 조금씩이나마 능력은 없지만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정치, 힘센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정치, 자신만을 위한 목에 힘주는 정치를 안 하고 국민과 함께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밉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관심 가져주시고 나라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더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초대석은 시민운동가 출신 이하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치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든 그 무엇이든 정치 현안의 핵심에 시민의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OBS 초대석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